정식 인터뷰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보선 또 대선 지방선거까지 3전 3승 연승을 하고 있는데 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보통 혁신은 지는 쪽이 많이 하는데요. 이기고 있는데 혁신을 하는 까닭이 뭔지 오늘 직접 당사자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신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 의원님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시죠? 예. 어디시죠?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장령군 그렇게 4개 시군입니다. 네, 여름 휴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를테면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될 이유를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거기는 벌써 코로나 풀리자마자 북적북적 끓여가지고. 아, 그래요? 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시고요. 예, 네. 산골짜기마다 시원하고 물이 맑고 또 좋은 음식들이 많고 예, 푹 쉬면서 재충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네, 아주 번잡하거나 번다하지도 않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가족끼리 오시면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끼리. 예. 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민의힘은 연전 연승하고 있는데 왜 혁신위원회를 꾸렸죠? 연전 연승한 게 우리가 잘했으면은 혁신할 필요성이 적을 수도 있는데 대선 또 그 지방선거, 그 전에 재보선 이것이 냉정하게 보면은 예를 들면 대선 같은 경우에 대선이 결국 이제 분수령이었는데 제일 큰 선거였고 대선 있기 한 8개월 전쯤에 그 정권 교체 민심이 여론이 정권 유지나 연장 여론보다 한 20% 앞섰습니다. 훨씬 높았죠.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 당이 주도해서 대선을 치렀는데 8개월간 열심히 했죠, 저희가. 네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0.73% 우세였습니다. 따라잡힌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따라간 거고. 민주당도 악재가 많았거든요. 네네. 그 문재인 정권 그 정권 교체 민심이 그만큼 그 높은 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 실정이 많았다는 것인데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여러 가지 리스크를 엄청 안고 있었던 후보였고, 공격도 많이 또 받았고요. 당내에 또 분열이 그랬죠. 봉합이 안 되고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 역량이 있는 정당이었으면 20%를 그대로 사수하든지 아니면 1, 2%라도 더 벌리든지 해야 되는데 8개월 동안에 결과적으로는 계속 까먹기만 한 셈이거든요. 20%를 0.73%로까지 끌고 간 건데. 2007년 대선이 생각나는데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또 제3 후보도 있었습니다만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실은 약간 표차를 벌리면서 가는 대선이었죠. 그래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명박 후보가 거둔 거고요. 그럴 판이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붙었다. 붙은 까닭은 뭡니까?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탄핵, 또 대통령 선거 패배, 또 지방선거 패배, 또 21대 총선의 역대급 패배, 정권 심판 총선이었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꾸로 되치기 당하고 야당이 심판을 받은 야당 심판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사태를 일련의 그런 우리 보수 정당의 흑역사를 초래한 우리 당의 구조적인 문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체질의 문제, 의식 구조의 문제, 풍토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된 거죠.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을 갖다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정권 교체하고 새 정부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 한 2달 동안 벌어지고 있는 모습. 당원이나 국민들이 하고 인사 참사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내 갈등 있죠. 그리고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모습, 볼썽사나운 유치한 모습 이런 거 국정 운영 뒷받침하기도 급급한데 당내에서 벌써 주도권 다툼이나 정치 싸움이나 권력 투쟁 벌어지고 있는 모습 이게 이 대선 또 지방선거 그 이전에 보궐선거 승리에 묻혀 있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변한 게 없고. 그 흑역사, 비참하고 참담한 흑역사를 기록했던 우리 내부의 문제가 그대로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는 이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성공하도록 뒷받침할 능력도 안 되고
네. 내후년에 21대 총선에서 이겨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되찾아오겠다는 꿈도 그냥 사실 의미 없는 꿈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 어차피 정권 중간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도 자체가 우리는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그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돌파하려고 하면은 국정대로 성공해서 지지율 올라가야 되고 그걸 또 등에 지고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주체인 우리 당의 쇄신을 통해서 이미지가 달라지고 신뢰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이 22대 총선에서 우리가 꿈꾸는 승리, 더 나아가 과반수 의석 획득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는 바로 옆자리에 조혜진 의원 계시니까 저는 그 진정성이 느껴져요. 아, 정말 걱정이시고 당장 선거에 승리했다고 도취되면 안 된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데 당의 일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뭐 나이 가지고 싸우질 않나 이렇게 또 밖으로 드러난 모습 저희가 뭐 속내는 모르잖아요. 이건 약간 승리에 도취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두 그룹이 있는 겁니까? 그런 그룹과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위기다 이런 그룹이 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수의 의원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또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뭐 평가되는 분들이 가깝다는 분들이요. 벌써 이제 기득권화 의식 그 사고가 기득권화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또는 그나마 그것도 어떻게 더 독식할 것이냐 해서 벌써 편을 가르고 어디를 배제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벌써 권력의 단맛에 취했다. 안주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나라, 특히 정치는 다이나믹하잖아요. 뭐 금방 엎어지기도 하고 국민들이 사실 오래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그럼요. 이명박 정권 심판받고 박근혜 정권 심판받고 이런 걸 다 봤는데 또 그러는 까닭은 뭘까? 이해는 쉽게 안 되네요. 선수잖아요. 정치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이게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벌써 개파 문제만 하더라도 개파 정치, 개파 선거, 개파 공천 때문에 보수 정권이 망하죠. 망한 게 바로 최근의 역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고 그걸 봤고 그 때문에 그 비참한 경험을 했고 뭐 지지 않을 곳에서 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권력의 어떤 그런 그 좀 속성 아닌가. 그 취하면은 그 약도 없는 눈이 시력도 떨어지고 청력도 떨어지고 마약. 권력 중독. 모든 자기를 포함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 마약이라는 권력의 중독성. 조 의원님은 국회의원 지금 3선이시죠. 그리고 국회의원 말고 다른 공직은 안 해보신 거죠. 뭐 장관이나 이런. 짧게 해본 게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장 비서실의 비서관. 서울시 공무원을 짧게 정무직 공무원을 짧게 했죠. 대단한 고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의 비서 중에 한 분이셨고 그렇게 해서 공직을 잠깐 어쩌다 하신 거. 그런데 권력을 이렇게 해보면 정말 권력 맛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하고 마약처럼 중독되고 이런 맛이 있나요?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어떻습니까? 권력을 가까이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권력의 그 냉엄한 속성을 이 몸으로 경험한 분들, 그리고 권력의 부침을 또 곁에서 지켜봤든지 본인이 경험한 분들은 권력에 쉽게 도취되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란 것도 알고 또 부질없는 거란 것도 알고 지금 말씀하신 권력의 기반은 민심의 지지인데 민심 자체가 이렇게 그 하루아침에도 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사실 민심이라는 건 두려운 존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쉽게 내가 잠시 권력에 가까이 왔다 또 나한테 힘이 실렸다고 해서 그 도취하거나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런 그 권력의 비정한 그 속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은 네. 예를 들면은 이 불나방도 이 불이 태운다는 걸 모르고 불이 좋아서 막 뛰어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권력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은 권력은 불가근 불가원이다. 네, 네. 권력에서 너무 멀어져 가지고 소외돼도 안 되지만은 네, 좀 자기 뜻을 펼칠 너무 수 가까이 없으니까. 가다가는 네. 권력에 타 죽는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도 해야 되겠네요. 그냥 라디오만 들었는데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들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조금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출석 체크 꼭 해야겠어요. 기왕이면 이경희 마리아님. 네, 좋은 내용 공감하며 출첵합니다. 빠오주 65님. 50대 경찰학과 1기라는 분인데 이분은 경찰관들이 되게 열심히 근무한다. 힘내세요. 이런 격려를 주셨습니다. 김근아 로사님. 다들 감사합니다. 조혜진 의원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는 당대표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거는 우리 당이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한 8번인가 9번인가 혁신 기구를 운영을 했는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당대표가 이렇게 주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당대표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은 당규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혁신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있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 혁신위를 제안한 거는 이준석 대표죠. 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은 물론 당대표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고 악수도 안 나누는 사이라 예, 그 최고위원들이 다 뭐 당대표하고 생각이 똑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혁신위에 있어서는 당대표하고 의견이 다른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른 또는 이해관계가 다른 그 최고위원들도 다 혁신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개별적으로 다 혁신위원들 한 명씩 다 추천했고 그래서 이거는 당의 공식 기구인 거지 당 대표의 무슨 자문기구나 이런 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거죠. 전 이준석 대표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거는 뭐 객관적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 처지가 굉장히 공공해졌고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 정말 모처럼 됐는데 탄핵 이후에 오랜만에 됐는데도 왜 이렇게 참 당내 분란도 분란의 내용이나 수준이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뭐 성상납을 받았다, 그걸 인멸하려고 했다, 또 뭐 당사자하고 굉장히 지저분한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망스러운 얘기들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수습이 좀 됩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혹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측이나 또 주장도 있고 그런데 워낙 엄중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형사적 사건 지금 정치적 당내의 윤리위 징계는 정치적 문제지만은 형사적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형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구나 이 당내의 이 부속 기구인 윤리위가 당 최고 지도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의 대표를 그 윤리심판대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엄중함 그리고 예상되는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기되어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나 증거가 제기가 되면은 그거는 뭐 이 대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법적으로도 또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함부로 이 대표가 의혹이나 또는 뭐 추측 또는 주장을 가지고 더구나 지금 집권당인데 집권당의 당 어떤 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게 적용돼야 될 대목이기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조사를 엄정하게 해서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면 그만이고 그 전까지는 근데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뭔가를 하는 느낌도 좀 있어서요. 전 모처럼 젊은 정치 지도자가 나왔는데도 이게 포용이 안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 30대 영선의 정치인이 당대표가 됨으로써 우리 당에 큰 바람이 일어났고 그게 그리고 민주당하고 차별성이 딱 보이고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때문에 0.73% 박빙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게 없었으면은 0.73% 이하로 뚝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졌다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 대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후년의 총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젊은 지도자 또는 젊은 정치인 또는 젊은 당원, 젊은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 함께하고 참여하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수적인 저는 이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30대 영선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그 한계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시행착오, 실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당이 그런 것을 순기능은 하고, 극대화하고 네. 역기능이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가를 네, 그렇죠. 고민해야지. 네. 이런 부작용, 역기능이 있다고 해서 당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그냥 화근 도려낸다는 개념으로 드러냈을 때는 순기능과 역기능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기능이나 부작용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기능도 같이 날아간다는 거. 국민의힘을 예. 원래 저런 당이었지 예. 라고 간주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같이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당에서 그런 고민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네. 윤리위는 어느 정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가, 또 이 윤리 심판을 둘러싸고서 앞뒤 여러 군데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그 힘의 작용들이 그런 고민의 이 선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네. 그게 좀 많이 걱정됩니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신데 물론 여러 위원 중에 하나신데요. 예. 그냥 뭐 혼자서 다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네, 아니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당 혁신 작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 주신다면. 정말 어제 그저께 주일 일요일 오후에 우리 혁신위원들 위원장 포함해서 15분이 네. 모여가지고 무려 6시간 반 동안 아이고. 자유토론, 난상토론을 네. 끝장 토론을 했는데 네. 위원장을 제외하고 14분의 혁신위원들이 다 발제문을 준비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발제했습니다. 그 상당히 성의 있는 위원회네요. 예, 네. 그 다 본인들의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그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그 혁신에 대한 열정, 거기 다 녹여 있었고, 그래서 각자 문제 진단을 좀 진지하게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웬만한 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 제기가 되고, 또 웬만한 대안들은 또 다 쏟아져 나왔는데, 조 의원님이 역점을 가지고 저 경우는 딱 하나만 이야기를 네. 한다면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원들의 당무에 네. 당의 의사결정, 예를 들면 뭐 당론 결정 과정, 또 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 과정, 또 당의 정책 결정 과정, 이런 당무에 당원들의 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당원들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원들의 위상을 더 높여줘서 실질적으로 당내 민주주의의 실현이군요. 네. 예, 지금까지는 우리 당은 당원들이 이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다가 관심도 없고 네. 체육관에서 뭔가 하면 부르는 사람. 그럴 때 그래 선거 때 도와달라고 네. 하는 그런 구조여서 이래 가지고는 뿌리 없는 정당, 부초 같은 정당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당원 중심 정당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당이 워낙 그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돋보이는데, 민주당도 꼭 모범은 아니더라도 당원이 주인인지 팬덤이 주인인지 헷갈리는. 그러니까 당의 이 정체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당원들이 그 당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모여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하는지, 이게 지금 그 변곡점에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지금 그 점은 고민이 좀 많을 거로 봅니다. 얼마 전인데 6월이었죠.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세미나였나요? 취지가? 낙태에 대해서, 낙태죄에 대해서, 또 낙태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낙태 예방 방지와 또 태아 보호, 생명 존중, 물론 거기에는 또 산모에 대한 보호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운동을 열심히 해온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동 주최해서 네. 낙태나 낙태죄, 낙태법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네. 그리고 생명운동 차원에서 조명하는 그런 그 토론과 함께 국회에 제가 제출해 놓은 이 낙태법 관련 법률, 예, 그 낙태 관련 법률이 빨리 처리되도록 촉구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예. 뭐 전환이 있었는데요. 예. 낙태 문제는 사실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해야 되고 또 예.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아의 생명, 뭐 예. 산모의 상태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맞습니다. 또 원칙을 가지고 봐야 되고 당사자들이 또 분명히 있는 사안이고요. 예. 예. 사실 남자들이 얘기할 만한 사안은 아닌데요. 예. 나중에 낙태 관련해서 한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헌법재판소가 낙태법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는 2019년도인데 네. 현행 형법이나 모자보험법이 태아 보호에 좀 치중해서 산모 보호가 좀 약하다. 네. 균형을 맞추라고 해서 그런 입법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2020년도에 법무부가 정부안을 냈는데 정부안은 또 거꾸로 너무 기울어져 가지고 산모 보호에 너무 산모의 자기 결정권에 너무 치우쳐서 그 태아 보호가 소홀하고 뭐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뭐 낙태 자유에 가까운 네. 그런 그 법안이라서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1월 달에 2021년 11월 달에 태아 생명 보호하고 산모의 건강 자기 결정권 보호를 균형을 맞춘 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법안을 내놨는데 그 법안들은 다 낙태 자유 법안입니다. 네.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낙태를 그냥 자유롭게 하는 법안이어서 그건 뭐 그 낙태 법안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빨리 태아와 산모의 이 생명과 건강 또 자기 결정권을 그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제출해 놓은 제법안이 빨리 통과돼서 네. 입법 공백이 빨리 없어지도록 네. 그리고 예. 공청회도 하셨으니까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건 정말 이 당이냐 저 당이냐가 아니라 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맞습니다. 대한 고민이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고민을 던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까지 조혜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